삼성전자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얘기보다는 삼성전자의 논쟁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인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삼성전자의 얘기를 듣고 좀 너무 많이 흥미도 가고 이래서 자료를 막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얼마 전에는 반올림에서 이제 토론회도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좀 열심히 들여다보고 다른 데서 또 성명 내신 것도 한번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뭔가 우리가 이 사안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윤을 둘러싼 논쟁도 논쟁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뭐 일단 내용은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26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370조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워낙 많은 단위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잘 감이 없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감이 없긴 한데 보니까 이제 1분기에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이제 57조 2천억 원. 이거 여기 그런데 삼성전자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하잖아요. 핸드폰도 있죠. 그 다음에 각종 가전제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전 파트도 있고 핸드폰 파트도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이제 이익을 낸 데는 반도체 부문인 거죠.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부문 중에서 반도체 부문이 53조 7천억 원이니까 사실은 거의 다 이제 반도체에서 이익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추정치이긴 하지만 2027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00조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좀 특징적인데 2025년 1분기를 한번 보세요. 2025년 1분기에 6.6조 원이에요. 6조 원 좀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57조 원에 달하니까 거의 한 1년 새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이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건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2025년 4분기부터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뭔가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쭉 이윤을 내오긴 하지만 실은 2025년에는 굉장히 위기긴 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이제 많이 위기였고요. 그래서 상전이 이제 망한다는 소문도 굉장히 많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전이 망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걱정한 지 무려 1년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도대체 뭐냐? 왜 이런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한국의 산업 구조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 삼전이 망하면 한국이 망하고 삼전이 잘 나가면 한국이 잘 나가는 거냐? 저는 이런 한국의 산업 구조 자체가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라는 점을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이제 궁금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이 반도체는 전자제품이죠. 전자제품의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 이제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장 기능, 저장을 하는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고 그게 아니라 연산하고 제어하는 연산 기능이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나가는 반도체는 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반도체가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구분이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억 저장하는 거 이거는 이제 D램이 대표적이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데 많이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인데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아닌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지 않고 설계만 하는 거죠. 설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설계라고 하면 주로 시스템 반도체에 해당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AI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산을 주로 하는 AI가 있고 또 자동차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AI는 또 다를 거잖아요. 그럼 자동차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AI는 어떻게 설계할 건지
또는 뭐 이렇게 저런 가전제품 요즘에는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데 그런 걔네들은 또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해서 이제 작동하게 할 건지를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작업을 하는 데가 엔비디아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일단 공장이 없이 설계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면 설계를 하고 나서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이거를 생산해 주십시오 라고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팹리스라고 해서 이제 공장이 없는 곳이다 라는 곳이고 주로 어디에다 맡기냐 그 유명한 TSMC 이제 대만에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하죠. TSMC에 주로 맡기는데 이 TSMC는 설계가 없어요. 설계가 없이 말 그대로 생산 기업이라는 거야. 생산만 열심히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를 어디서 설계를 해갖고 오면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쭉 생산해내는 작업을 하는 곳이 TSMC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독특한 회사인데 이 독특한 회사라는 건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설계도 하고, 그러니까 즉 시스템 반도체에서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곳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데 최근 이제 수입을 내는 곳이 이제 다 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를 삼성전자는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설계도 하고 다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어려웠고 생산에서는 이 TSMC를 따라잡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 TSMC가 굉장히 정밀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고장 없이 반도체는 워낙 작은 부품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문제가 생겨도 이제 고장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량이 되는 건데 불량이 없이 만드는 데는 거의 이제 엔비디아가 그 TSMC가 최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모든 물량을 다 TSMC에 이제 뺏긴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뭔가 설계 쪽에서 잘 나갔냐? 이제 그렇진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기억용 반도체에 완전히 올인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AI가 이제 잘 나가니까 AI 서버에 들어가는 뭔가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광역 그 메모리 반도체에 아예 올인을 하면서 그거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완전히 이제 잘 나가게 된 거고 삼성전자는 계속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작년 말에 6세대 HBM이라고 하는 것을 양산하고 출하를 했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동안은 이제 TSMC를 못 따라잡다가 이걸 하면서 기술력을 굉장히 대폭 높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수주를 하게 된 그런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용 디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AI가 이제 생기니까 저장도 해야 되고 연산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막 생기니까 수요가 이제 급증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공지능 덕을 본 거죠. 인공지능이 워낙 투자 열풍이 이제 광범위하니까 이제 투자가 막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서버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은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굉장히 광범위한 저장고가 있어서 온갖 종류의 지식을 다 저장을 해놓고 그 저장된 것을 돌려서 연산을 해서 뭔가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서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억 저장소를 이제 어디다 만들 거냐 이런 거 갖고도 이제 막 논란을 벌이잖아요. 거의 무슨 도시 하나 들어갈 만큼의 이제 거대한 규모의 이런 서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기도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서버 수요가 이제 막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 기억을 해야 되는 메모리 반도체, 그 다음에 연산을 돌리는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게 이제 막 활성화되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막 잘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산업은 보니까 이런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되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반도체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에서 7%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가 물론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연관된 산업들이 되게 많으니까 하청업체들이 그런 이제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산업도 아니고 사실 반도체도 제조업에서의 한 분야잖아요. 근데 이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 7%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수출의 20%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동차는 어떨까? 그런 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1%? 아니요. 자동차가 더 높습니다. 자동차가 한 8%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연관 산업의 규모가 훨씬 큰 거예요. 이 메모리 분야보다 연관 산업 분야가 훨씬 커갖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 된대요. 근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일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4%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은 반도체가 지금 훨씬 더 잘 나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반도체만 얘기하니까 반도체가 제일 잘 나가나 하지만 실은 자동차도 잘 나갑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근데 한국 사회의 이제 투트랙이잖아요. 자동차하고 반도체. 이게 벌써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사실은 특정 산업과 특정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왜곡된 산업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반도체의 경우에 보니까 설비 투자만 연간 350억 달러. 그래서 보통 최근에 제조업 투자의 40%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반도체는 열심히 설비 투자를 하는데 다른 데는 별로 안 한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이제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금은 반도체만 잘 나가는 건 맞습니다. 반도체가 엄청 잘 나가기 때문에 모든 설비 투자는 다 반도체고요. 자동차는 약간 선방하는 수준. 그러니까 현행을 유지하면서 약간 선방하는 수준이라고 하고 그동안 한국 사회 제조업의 가장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또 조선하고 철강이잖아요. 조선도 이제 약간 유지하는 수준이고 철강은 완전히 망했고 화학도 완전히 망했고 이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이렇게 큰 산업 몇 개, 한두 개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약간 선방하고 그 외에는 지금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 코스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의 40%래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잘 나가니까 사고 파는 게 여기에 이제 다 쏠려 있는 거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전체 이익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눈이 뻘개질 만도 하겠죠. 이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질 만큼 말 그대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따라서 이 반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구조다. 그런 점에서 진짜 한 나라가 이렇게 특정 산업에 막 의존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겁이 나지 않으세요? 이러다가 반도체가 망하면 그러면 나라가 망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잖아요. 최근에 진짜로 올인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여기에 올인을 하면서 정말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나중에 이 반도체가 하향하는 사이클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되죠. 근데 도대체 반도체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냐? 뭐 당연히 지금의 글로벌 산업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거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저는 이제 아직도 솔직히 말하면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앞으로도 이제 잘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의 특징은 예전까지는 인공지능이 그냥 인공지능으로만 발전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챗 GPT 막 이런 거에 주가가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산업에 융합시키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어떤 새로운 기술 혼자 발전하는 것과 이게
전 산업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건 되게 다른데 최근에 인공지능은 전 산업에 융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는 더 이상 옛날의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기차도 많이 만들긴 하지만 지금 차세대의 고민은 다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 것이냐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핵심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자동차의 산업 변화에서 핵심은 이제 전기차로도 가지만 이 전기차가 자율주행까지를 완전하게 달성을 해야 온전한 의미의 전기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법적 기술적 장벽 때문에 전기차가 이렇게 잘 나가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진전이 잘 안 돼서 이걸 캐즘이라고 하는데 전기차가 가다가 이제 멈춰 있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특히 한국에는 이제 법적 장벽이나 이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기술적 장벽이 많기 때문에 더 안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자동차 업종도 IT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장벽을 뛰어넘어 보겠다라는 이제 목표로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융합시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지나가는 얘기인데 작가노조라는 데가 생겼는데 작가노조가 금속노조에 그 가입 신청을 했어요. 글 쓰는 것도 펜도 금속이다. 네, 이거는 이제 농담인데 작가노조는 한국 사회 어떤 산별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언론? 이거랑도 좀 다르거든요. 성격이. 공공? 이것도 아닌데 고민을 하다가 아니 우리는 어차피 안 맞으니 아무데나 우리 받아주는 데 가자 이래갖고 금속이 받아준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금속이랑 같이 만나갖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속이 작가노조의 교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결국은 작가노조가 독립노조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 가입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금속노조 임원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작가노조를 왜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니 도대체 작가노조 같은 프리랜서들이 잔뜩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교섭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좀 지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에 더 이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립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냐. IT 노동자들 잔뜩 들어올 텐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SK하고의 협력을 엄청 강화하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그 SK는 다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는 당연히 이제 그 정규직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이 쭉 결합돼 있어요. IT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로 채용되거나 하청 구조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이거든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다 자동차 업종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는 자동차도 금속도 바뀔 수밖에 없다면 작가노조로 차라리 연습을 해보는 게 처음 나았을 텐데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긴 하였으나 어쨌든 다들 허걱하셔서 결국은 작가노조가 못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 자체가 인공지능과 융합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공급망 안보 중심의 첨단 제조업 재편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랑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서 중국과의 이제 장벽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반도체를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사이클이 쉽게 올라왔다가 쉽게 빨리 깔아앉고 또 올라왔다 깔아앉고 이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 동안 쫙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사이클에 지금은 요 성장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슈퍼사이클이 언제 끝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중국이 갑자기 이제 너무 기술 개발해갖고 확 치고 나오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공급망 안보 때문에 중국과 관계가 이제 악화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슬슬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한국도 언제 슈퍼사이클이 금방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 슈퍼사이클이 일정하게 가겠지만 중국에 따라 달라질 걸? 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들어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 산업이 지금은 이제 탈탄소로 전환하면서 이런 글로벌 산업의 흐름 자체가 반도체에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형성한 거죠. 그렇게 형성을 했고, 특히 이 반도체는 이제 딥러닝, 말 그대로 이제 그 AI를 공부시키는 거, AI를 공부시키고 이 AI를 투자하는 것에 이제 힘입어서 성장을 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여기저기 서로 경쟁적으로 짓느라고 이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데는 이제 D램 메모리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 메모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학습 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어디 그 인공지능 회사 하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몇백만 건의 고전을 다 이제 이렇게 쫙 잘라서 걔를 다 스캔해가지고 걔네를 인공지능에 공부시키고 이러려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데이터가 축적돼야 되니까 당연히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글로벌 산업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특정 산업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흐름은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많이들 예측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슈퍼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중국의 등장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가장 또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전기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기 공급을 감당하지 못해서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이 전기 공급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려면 이 전기 공급하려고 그래서 다시 원전 짓고 실제로는 소형 원자로 이런 거 만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 옆에 갖다 두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사실 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지식을 여기다 담으려면 당연히 이 메모리도 어마어마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구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 사용되는 전기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지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전 세계가 이런 특정 산업에 되게 의존하고 있고 한국은 특히 이 반도체에 되게 의존하고 있는 약간 이상한 구조더라. 이런 걸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핵심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그러면 삼성이 너무 잘 나가는데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저절로 자기 혼자 잘나서 성장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삼성의 성장은 누군가의 희생에 기반해 있다는 거예요. 즉 정부가 반도체 산업이라는 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리를 했는가. 왜냐면 이게 앞으로는 뭔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에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원을 여기가 독식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법인세 비용을 환급한 게 7조 8천억 원이래요. 법인세를 환급해 준 게 이 반도체 기업에. 그 다음에 2025년에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그게 이제 K-칩스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외국의 칩스법을 따라가지고 만든 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K-칩스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K-칩스법? 처음 들어보신 분들 꽤 많으시죠. 이런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25년도 12월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가첨단 전략산업법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애칭을 K-칩스법이라고 부른대요. 쉽게 얘기하자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추가 세액을 공제한다가 핵심이에요. 법의 핵심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의 내용은 반도체 기업에 세액 공제하는 거. 이게 법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15%였는데 이제는 20% 세액 공제를 한다. 뭐 중소기업은 25% 공제한다. 이런 식으로 세액 공제를 늘리는 거. 이걸 아예 그냥 법으로 만들어서 담은 거예요. 이게 이제 2025년에 통과된 법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에서 이 온갖 종류의 칩스법을 만들 때는 보니까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법안에.
왜냐하면 이 정도로 국가가 완전히 몰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이 잘 나가면 당연히 사회적 기여를 해야지. 그래서 뭐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적 공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법안에 담겨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이 법에는 오로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즉 2022년부터 2024년까지도 원래 법인세 비용을 엄청 환급을 해줬고요. 왜 환급을 해줬을까요? 이때 잘 못 나갔거든요, 삼성이. 그러니까 환급을 해준 거예요. 아, 잘 못 나가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게 하면서 환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새로운 법까지 만들어서 세액을 막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도 부족했죠. 왜 이걸로 부족했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삼성이 더 잘 나가려면 공장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공장을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공장을 더 많이 지으려면 엄청 필요한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수가 필요해요. 사실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데이터 센터 그러면 뭔가 이제 뭐 하나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핸드폰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져요. 그쵸? 컴퓨터도 오래 사용하면 뜨거워져요. 그런데 그냥 우리 손에 들리는 이 컴퓨터 이런 수준이 아니고 도시 하나만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거의 열이 얼마나일까요?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식혀야 됩니다. 그 열을 식히는 용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지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용수,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제목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해가는 특별법인데, 이게 올해 1월에 만들어졌어요. 올해 1월에 통과됐는데 반도체를 경제 안보 핵심 자산으로 지정을 하는 거야. 아예 나라 전체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안보 자산이다, 얘네는. 그래서 전력, 용수, 도로망 이런 걸 다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돈을 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용수도 쓰고 전력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뭐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보조금, 요즘에는 이제 기업에는 직접 돈을 줄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세금 감면해주고 이러는 건데, 직접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송전선로를 설치할 때 발생하는 기업 부담금의 70%를 국가가 분담해준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보니까 우리 세금을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틀어놓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은 자기 혼자 잘 나간 게 아니고요. 여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들, 법을 2개나 만들어가면서, 특별법을 2개나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끌어올린 거라는 거죠. 이쯤 되면 삼성은 공기업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쯤 되는데 왜 아직도 사기업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 삼성과 같은 구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요. 한국 사회 재벌의 특징이잖아요. 재벌 기업들의 특징. 원하청 불평등 구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은요. 자동차도 똑같죠. 자동차는 현대기아가 다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GM이 일부 있고, 이런 것처럼 반도체는 그냥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다 먹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다 먹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와 연관된 산업들이 다 수직 구조로 계열화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자동차가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정점으로 해서 1, 2, 3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인데, 제가 1, 2, 3차라고 썼지만 예전에 삼성 핸드폰 만들다가 실명한 노동자 얘기가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3차 협력업체 수준이 아니고요. 4차, 5차, 6차까지 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렇게 아주 촘촘히 수직적인 협력업체 구조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1차 협력업체가 2,400여 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와 협력을 맺고 있는 1차 협력업체들이 이런 데다, 이런 거를 공시도 합니다. 그래서 1차 협력업체가 한 2,400여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협력업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애들이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 협력업체들이 엄청 불만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파업 이후에 이 협력업체 사장들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제발 부탁이니 납품 단가 좀 현실화해라. 이 정도 먹었으면 이제는 납품 단가를 현실화할 때도 된 거 아니냐라고 요구를 합니다. 계속 납품 단가를 인하하고 여기는 납품할 때가 삼성이랑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단일하게 수직 계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면 딴 데를 팔 데가 없으니까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 단가를 삼성이 결정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제는 납품 단가를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뭐 상여금 이런 거 기대도 안 하겠다. 납품 단가라도 현실화해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삼성에도 사내하청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협력업체는 바깥에 약간 독립적으로 보이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 삼성 안에는 사내하청도 되게 많습니다. 사내하청이 삼성전자의 표현으로는 150여 곳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 이번에 반올림에서 토론회 한 거 보니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가 공시한 바에 따르면 소속의 근로자가 이제 35,700명이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이게 전체 노동자의 20%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꽤 이제 많은 비중의 하청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 유지 보수 수리, 위험물질 관리, 비핵심 공정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고 핵심 이익과 연구 개발은 이제 다 본사가 독점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삼성은 한편으로는 내부의 하청 구조, 또 하나는 나머지 이렇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하청 업체들을 열심히 수탈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온 거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데에 이제 제 몫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삼성 노동자들은 그럼 다 잘 나갔을까? 제가 이제 그 삼성에 다니는 사람을 잘 몰라서 이번에 이제 삼성에 다니는 사람을 한 명 알게 됐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모든 파업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연구직인데 조직 문화가 완전 개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판이라고 하는 건 삼성은 늘 그렇게 말을 해왔다는 거죠. 뭔가 네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성과가 돌아간다. 이게 이제 삼성이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이었고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잘 쓰는 사람, 잘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지 성과를 열심히 잘 내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굉장히 권위적인 조직 문화와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이미 불만이 이만큼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 때는 꼭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대부분 다 이런 이유죠. 보통 출발할 때는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불만이 이만큼 이제 쌓여 있었고 기본적으로 삼성은 365일 돌아갑니다. 반도체 공장은요. 마치 이렇게 철강이 365일 돌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화로를 한번 용광로를 끄면 안 되니까 이걸 다시 이제 불을 올릴 때까지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철강도 그러면 균일하게 나오지 못하고 이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이 반도체 공장도 워낙 수백 가지의 미세 공정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얘를 하나를 끄면 생산 수율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불량률 쉽게 얘기하면 불량률이 안 나오게 할 때까지 이거를 다시 이렇게 쭉 끌어올릴 때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이제 걸리는 공정이라는 거예요. 이 반도체라는 공정이 워낙 작고 미세하고 뭐 하나라도 건들면 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365일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삼성 파업할 때 손해 막 계산하는 거 보셨죠? 뭐 하루에 뭐 몇백억 그래갖고 아니 이것도 뭔 소리야 이랬는데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 재가동할 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동안 만든 제품들은 다 폐기해야 되고 그 앞공정 거는 다 폐기해야 되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강도 24시간 교대제 노동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 굉장히 센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백혈병 및 희귀질환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6개 반도체 회사에서 암에 걸린 노동자가 3,442명
그중에 1178명이 사망했고 절반이 삼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를 적용하려고 시도를 했죠. 결국은 이게 이제 실패하긴 했지만 지금도 이제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쨌든 반도체는 52시간 이상 일해야 돼.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매우 강한 노동 강도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구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 뭐 이런 권위적인 조직 문화 이런 게 이제 노동자들에게는 되게 큰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거이기도 했다는 거죠. 또 이제 삼성의 성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전기와 용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산업용 전력의 17%를 사용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업용 전기는 엄청 싸거든요. 진짜 거의 거저나 다름없이 싸요. 우리가 비싼 돈 내는 거예요. 우리가 비싼 돈 내갖고 되게 싼 그 가격으로 이제 그 산업용 전기를 쓰게 하는 건데 이 전체 산업용 전력의 무려 17%를 사용을 합니다. 삼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삼성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용하는 물의 양이 하루 40만 톤, 하루 40만 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뒷받침하려면요, 나라 전체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유지하려면. 그래서 초고압 송전선로를 이제 2025년부터 건설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용인산단하고 국가 데이터 센터들이 있는 수도권을 향해서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당연히 이거는 초고압 송전선로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다 땅에서 쫓겨나고요. 농업용수를 다 공업용수로 전환을 해버리니까 농민들은 이제 물이 부족해서 굉장히 괴로움에 처하고 있고 정부는 전기하고 용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반도체 산업 특별법을 제정했고 그리고 기후위기 기껏 대응해서 원자력 없애자 이런 얘기 했더니 불행하게도 전기가 너무 부족해서 안 되겠다. 다시 이재명 정부가 원자력으로 회귀하였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야 도대체 이놈의 삼성, 이놈의 반도체라고 하는 게 되게 끔찍하지 않으세요? 와 이러면 진짜 나라 전체가 다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전력 질주하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게 그리고 환경 파괴를 지속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 반도체 산업 특별법 만들었을 때 반올림에서 이제 대책위원회 구성하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토론회를 하면서 그 환경운동 하시는 동지들이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화들짝 놀라시면서 와 우리는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그냥 본인들은 늘 이제 일하면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 하셨어요. 그때 이제 삼성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최근에 삼전노 위원장으로 계시는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노조가 초기업 노조가 있고 삼성그룹 이제 초기업 노조가 있고 삼성전자 노조가 있잖아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 두 개가 이제 양대 산맥이고 그 외에 이제 동행이나 이런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사실 이 초기업 노조는 주로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삼전노는 이제 되게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파업 끝난 게 아니죠. 파업을 못 했으니까. 파업을 못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머리 싸매고 괴로워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처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게 알고 보니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 기업이었구나. AI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고민을 좀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에 기반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서 와 삼성전자라는 게 삼성전자 게 아니구나. 사실은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 엄청난 지원, 그다음 국제적 흐름을 타고서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 사태를 보면서 와, 우리 사회의 노동권이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파업을 하는데 노조 파업의 명분 및 정당성 평가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아무튼 69점, 그러니까 거의 국민의 70%가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할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엄청나게 셌죠. 그리고 이제 파업을 하면 뭐가 우려가 되냐 쭉 보시면 신뢰도 하락. 삼성전자의 신뢰도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삼성전자의 신뢰도가 하락할까 봐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다음에 국내 경제가 위축될까 봐 걱정을 합니다. 또 이 반도체가 시장 주도권을 상실할까 봐 너무 걱정을 합니다. 주가 하락이나 개인 투자자 피해는 오히려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성이 파업을 한다니까 다 국가 경제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야 되는데 와 이거 세계적으로 잘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 사회 노동권이라고 하는 게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에 비하여 얼마나 취약하게 인식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삼성은 기본적으로 무노조 전략이었습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전략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라는 곳에서 노조 와해 전략이라는 문건을 별도로 생산해서 노조 설립 초기부터 주요 임무를 감시해라, 회유해라, 징계해라, 노조원 탈퇴를 종용해라 이런 거를 아예 만들고 그룹사에서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노조만 만들려고 시행하면 그러면 바로 이제 회유 들어오고 징계 들어오고 해고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이제 당해왔었죠. 이것을 깬 게 2013년에 출범한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도 마찬가지였죠.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들이었잖아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하청 노동자인 그런 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니까 협력업체를 통째로 계약을 해지하고 통째로 폐업을 하고 조합원을 사찰하고 미행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고 결국에는 이제 두 분의 열사가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엄청났고 특히 이 미래전략실의 S그룹 노조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확 드러났죠. 그래서 이 문서가 세상에 알려지고 이게 실제로 작동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면서 2018년도에 삼성이 공식 사과하고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을 이제 직접 고용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법원이 경영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합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이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제 인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더 이상 예전처럼 노조를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미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202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5년도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통상임금 소속을 낸 직원, 조합원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문서가 또 발견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삼성은 죽지 않는다. 삼성의 노조 탄압은 사라지지 않는다. 실제로는 다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초기업 노조가 승승장구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또 그렇게 가는 거는 그만큼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사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회사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거는 다 이제 삼성전자의 사업지원 TF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이제 노동조합이 뭔가 힘이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한국 사회 노동권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특히 삼성전자 같은 데는 이제 회사의 손아귀에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삼성전자의 상여금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무노조를 뒷받침하는 구조였었다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삼성전자는 94년부터 반기마다 소위 목표 달성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원래가. 이 목표 달성 장려금이라는 걸 지급하면서 야 노조 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너네는 잘 대해주잖아. 이런 걸 계속 푸시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2000년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연일회 초과 이익 성과급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워낙 이 전자와 반도체 부문에 조금씩 이제 막 성장이 시작이 될 무렵이니까 회사와 일체감을 갖게 하고 무노조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침의 하나로 이제 상여금 제도를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삼성은 성과급 산정 기준을 공개한 적이 없대요. 그 이전부터 94년부터 성과급을 어떻게 주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노동자들한테 주니까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는 이제 13년이죠. 13년에 삼성전자 그 서비스 노조가 생기고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2019년에 그러니까 18년에 이제 그 경영진들이 처벌받고 이제 노조 탄압으로 처벌받고 나서 2019년에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출범을 합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노조가 출범할 때 주로 문제를 제기한 게 이 불투명한 성과급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게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네는 성과급을 어떻게 주는 거냐. 니들의 경영 이익을 한 번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요구 중에 하나도 이런 불투명한 성과급 구조를 개선해라. 그리고 제대로 니들 기분 좋을 때 주지 말고 제도화를 해라, 제도화를. 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액수에만 좀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실은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요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노조라면 당연하게 요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액수 문제가 완전히 다 뒤엎어서 문제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삼성전자는 이제 액수를 가지고 노동자들을 잘 회유하는 데 성공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삼성전자의 과정에서 제가 또 하나 놀랬던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회사의 영업은 본래 주주의 것인데 이게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조선일보에서 낸 제목이거든요. 이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주주행동연구원이라는 곳이 좌담회를 했어요. 얼마 전에 이 삼성전자 파업을 둘러싸고 그랬는데 그 좌담회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은 원래 주주의 것이다. 왜 감히 노동자들이 이 영업이익을 건드려? 라고 하는 게 그날 좌담회의 핵심 내용이었고 조선일보가 이거를 기사 타이틀로 딱 뽑은 거예요. 회사의 영업이익은 본래 주주의 것. 그럴까요? 근데 실은 자본주의 사회, 아주 생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입장에서요. 순전히 자본주의 입장에서 모든 영업이익을 다 배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못 하잖아요. 영업이익을 다 배당을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투자는 어떻게 하고 기술 개발은 어떻게 하고 뭐 그 기계나 이런 거 확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회사 이익은 주주의 것이라고 선언할 수가 없어요. 주로 이해관계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은 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원이다. 그래서 당연히 투자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딱 보니까 주주행동연구원에서는 아주 과감하게 회사의 영업이익은 주주의 것이야. 어디 니들이 건드려? 라고 선언하고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언론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번에 이제 합의안에 대해서 이 주주들이 소송한다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소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이런 과감한 선언 뒤에는 일단 이 자본주의를 다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노동자, 엔지니어들의 암묵지, 경력과 기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삼성이 노동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 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는 거고 하나가 사람 빼가기를 방어하려는 목적도 사실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의 이 경력, 경험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여서 이 사람을 빼가는 게요. 고도의 연구진만 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진만 빼가는 게 아니라 현장 기술자들을 빼간다는 거거든요. 이 빼가는 수위가 그냥 하이닉스에서 빼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중국에서 빼가고 영국에서 빼가고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력과 기술에 대한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영업이익은 주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선언에는 노동자와 엔지니어들의 이런 암묵지와 경력과 기술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인 폄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놀라웠던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에요. 노동권이 있으면 경영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화들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로. 아니 노동권은 헌법에 있는 권리입니다. 경영권은 도대체 뭐예요? 무슨 권리예요? 경영권이라는 권리가 있을까요? 사실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죠. 그냥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보니까 경영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법도 있긴 있다 그러더라고요. 노동법 쪽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때조차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되어야 하는 권한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되어야 하는 권한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쫙 나서갖고 와 이거는 노동권이 있지 않으면 경영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노동권과 경영권을 경합시켜서 경영권을 빌미로 노동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발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놈의 경영권에 아주 학을 띠는데요. 왜냐 제가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 경총 정경련이 맨날 이 얘기했거든요. 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법 2, 3조는 절대 안 된다. 그때마다 우리가 맨날 노동권은 헌법에 있는 권리고요. 경영권은 권리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맨날 했어요. 근데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좋다라고 하는 발상을 실은 대통령부터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신나게 삼성전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이제 수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현행 업무 유지하면서 파업해라. 왜? 니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니까. 아니 이럴 거면 공기업화 해야죠. 계속.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의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1963년도에 한국의 노동법을 있는 대로 개혁하면서 진짜로 완전히 노동법이라고 하는 걸 작살내면서 등장했던 그 유신헌법, 그 유신노동법 안에 이제 만들어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긴급조정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면 파업을 30일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거였고 여태까지 역사상 4번 발동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69년에 대한조선공사, 93년에 현대자동차, 2005년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렇게 4번 이제 발동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이게 기업의 이윤이 더 우선이지 어디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라고 하는 이런 발상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극우 집회가 밉다고 집회 자유를 막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다. 이런 걸 자칫 잊어버리면 이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하려고 하는 이 각종의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는데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래 삼전은 파업하면 안 되지 막 이런 거 이렇게 옹호하고 막 이러는 목소리들도 되게 높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되는 것처럼 노동권은 모든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이유로든 함부로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삼전 노조의 파업을 제한하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 날은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의 파업도 제한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노동권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라고 하는 전제는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삼전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죠. 그 우리가 열심히 응원해야 되냐.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 파업은 원래 그냥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거다. 밥 먹듯이 파업하고 마실 가듯이 파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동네 마실 간다고 해서 와 진짜 훌륭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누가 마실 가는 것 같고 쟤는 왜 마실을 다니고 지랄이야 이렇게 하지 않듯이 그냥 삼성전자의 파업도 그냥 파업을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파업은 파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 파업은 권리야. 아,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권리를 행사하는구나 라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만의 것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조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삼성전자 노동자들은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랬는데 이 최승호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장의 인터뷰를 이렇게 그 시사인에서 딱 따가지고 보여줬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정규직은 공부도 많이 한 부분들이고 입사할 때 채용 조건이 달랐는데 일률적으로 같은 선에서 봐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청노조에서 몇 번 연락이 오긴 왔다. 그런데 우리는 삼성전자 근로자를 위해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청노조 원하면 니네가 직접 교섭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 우리는 별로 고려 안 한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기에서 딱 요 대목, 삼성전자 근로자를 위해서만이라고 하는 요 대목에 딱 꽂혔어요. 사실 하청과 같이 안 하는 데는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 삼성전자 근로자를 위해서만 활동한다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실은 한국사회 노동조합의 대다수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직된 노동자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노동조합을 이익단체로 등치시키는 거죠, 머릿속에. 근데 제가 이제 가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 세상에 조합이 얼마나 많냐. 협동조합도 있죠. 주택조합도 있죠. 뭐 재개발 조합도 있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도 있죠. 다 조합이잖아요. 다 조합인데 왜 노동조합만 헌법에 보장하는 것일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으세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조합들이 있는데 왜 그 조합들은 그냥 다 이익단체인데 노동조합도 이익단체면 안 돼? 왜 노동조합은 그런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정도의 위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선배들이 죽어라고 투쟁해서 권리를 쟁취했다. 당연히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물론 지금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는 전제 위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뭔가 이거를 견제하는 게 없으면 사람들의 삶이 구렁텅이로 간다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을 위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조직된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대응하면서 일종의 그거를 견제하는 구조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만큼, 집회 시위의 자유만큼, 국민의 행복 추구권만큼 중요한 권리다. 이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전제를 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LO 같은 국제노동기구도 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의 딱 머릿속의 인식은 우리는 조직된 노동자를 위해서만 활동하는 건데 라고 하는 얘기를 전혀 부끄럽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 발상 자체가 우리는 조직된 노동조합을 위해서만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로 노동조합의 존재 의미 자체를 스스로 위축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용노조라고 하는 게요. 꼭 회사가 이제 위원장 딱 뽑고 우리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게 옛날에는 어용노조였다면 저는 지금의 어용노조는 회사의 이데올로기를 동의하는 게 어용노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쟁 이데올로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거를 동의하는 노조를 이제는 어용노조라고 불러야 된다. 어용이라는 뜻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노동자의 눈으로 독립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회사의 사고방식과 동일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 저는 이게 어용노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 노조는 어용노조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용노조도 파업할 수 있죠.
이 합의를 보면 반도체 부문에 특별 성과급을 신설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그다음에 가전 부문 노동자들의 불만이 지금 장난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가 조만간 찢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삼전로에서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을 찢어지게 두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을 이렇게 갈라치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호소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압도적인 다수인 초기업 노조가 이 반도체 부문에 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막 98% 찬성률 막 이렇게 나올 거라서 나오니까 이제 사실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조건에 놓여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직된 조합원만도 아니고 조직된 조합원 중에서도 조금 더 내가 유리한 쪽으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는 거고 결국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노동조합이 자기가 갖고 있는 온전한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회사에 잘 이렇게 쪼개져서 그런 분할 통치에 놀아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 이런 고민이 들어요. 노조는 조직된 노동자 이해를 위한 조직이다. 이게 너무 우리한테도 일상화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교조가 이제 조만간 명칭에서 교직원을 삭제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교원, 직원, 노조였는데,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51.8%가 교직원 삭제하자 이렇게 이제 찬성을 했다고 하고요. 아마 올해 9월경에 이제 전조합원 온라인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특수교사 한 분의 이제 괴롭힘으로 그 부모가 이제 아이의 그 발달장애 부모가 이제 아이의 호주머니에 이제 녹음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낸 일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부모가 패소를 했죠. 패소를 하고 그 녹음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그 녹음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거든요. 근데 녹음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교사가 실제로 아동학대를 한 사실 자체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교조가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영 성명에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전교조라면 적어도 첫 줄에 이 일로 되게 상처를 받았을 아이한테 미안하다 라고 쓰고 그래도 교사는 보호해야지 라고 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역시 학부모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드디어 철퇴를 내렸다. 우리는 환영한다.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그래서 그날 정말 너무나 많은 발달장애 부모들을 제가 알고 있는 발달장애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부모들은 이날 밤에 잠을 못 이루겠구나. 근데 사실 전교조가 사회적으로 동의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교조가 딱 조직된 교사들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사노조가 생기고 교사노조가 막 규모를 팍팍 늘리고 이러면서 전교조가 교사노조랑 경쟁을 하다 보니 우리도 뭔가 교사를 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를 교사노조와 같은 지위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노조는 조직된 노동자 이해를 위한 조직이야. 우리는 교사를 위한 조직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 전교조가 가졌던 그 의미와 가치는 어디로 사라질까? 이런 게 이제 너무 괴로워졌습니다. 요 왼쪽에는 건설노조 동지들이 국민 세금으로 짓는 건물은 외국인이 아닌 국민이 일할 수 있게 합시다. 여기까지도 참 볼 수가 없는데 심지어 이분들은 직접 가가지고 이주 노동자를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하고 이런 것도 노조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주노총 면담도 했고요. 건설노조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자제시키겠다라고 약조를 했는데 자제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뭔가 조직된 조합원들만의 이익을 위하고 이주 노동자를 배제하는 순간 실제로 저는 이거는 자본한테 놀아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신나죠. 왜냐? 이주 노동자들이 점점 불법화되면 될수록
점점 더 임금은 낮아지고 노동 조건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주 노동자로 대체하는 일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 공정론이야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삼성전자 노조의 상태는 현재 우리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별히 거기가 아주 중풀나게 이상한 조직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점에서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삼성전자 문제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의 사회공헌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들도 사회공헌을 엄청 열심히 얘기를 하셔요. 아니 저는 뭐 사회공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삼성전자가 딴 거는 말고 청년들을 위한 사회주택에는 돈을 잔뜩 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좀 했으면 좋겠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데는 돈을 좀 잔뜩 내라. 사회공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회공헌이 아니라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겠죠. 삼성전자의 책임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자기가 잘해갖고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자원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 거기에다가 쏟아부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것에 대하여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사회공헌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책임을 지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일단은 법인세 초과 세수에 대해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배당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막 이렇게 논란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념부터 틀렸죠. 초과 세수라는 건 예산에 비해서 많이 거쳤다는 얘기지. 그거야 뭐 예산을 좁게 잡으면 다 초과 세수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금이 많이 들어올 거니까 이 세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인데 핵심은 뭡니까? 세금의 활용처는 정책의 방향 문제라는 거예요. 갑자기 세금이 많이 거쳤네? 그러면 우리 뭐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방향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논의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돌봄의 부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를 고민하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거지 없었던 돈이 갑자기 생겼어. 그럼 야 요거 어떻게 나눌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이제 그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과도하게 세금 감면한 것도 있으니까 이건 좀 환수는 해야죠. 세금과 별개로. 세금은 세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공급망 내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원청 재벌 기업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하청 노조와의 교섭 그리고 협력업체들과의 교섭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그래 니들도 우리 떡고물 요만큼 나눠줄게 이런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또 하나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반올림에서는 산재 피해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아직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도 산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요구 당연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농민들이 성명을 냈죠. 송전탑 농업용수 전용에 대한 책임으로 초과 이윤세 도입하자. 그리고 무역이득을 공유하자. 그래서 농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재원으로 환류해라. 이거 다 우리 쫓아내고 니들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농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니들이 책임을 져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사회공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 자원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게 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니까요. 이 삼성의 초과 이윤의 대부분은 주주하고 대주주에게 배분이 됩니다. 실제로. 오늘 어디죠? 어디 신문에서 제가 너무 황당한 그 신문을 봐가지고 진짜 이로 할 말이 없었고 너무 기가 막혔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진을 딱 박아놨어요. 초기업 노조 위원장 최승호 연봉 9억.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재용 얼굴 딱 그려놓고 이재용 연봉 빵원. 이재용은 연봉 안 받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재용은요, 연봉 안 받아도 돼요. 아니, 삼성의 이 초과 이윤과 이런 게 이 주주와 대주주에게 배분이 되면요. 게다가 이재용은 주가 상승을 통해서 또 초과 이윤도 누리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이재용 빵원, 그 다음에 최승호 진짜 9억 원이 이렇게 얼굴까지 박아놓은 거 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무슨 이게 언론이라고 이따위 언론이 다 있나 이랬는데 어쨌든 이런 초과 이윤을 다 획득합니다. 즉 독점화되어 있는 이 글로벌 기업의 이윤을 과연 그 기업만의 이윤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경제학적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초과 수익을 어떻게 볼 거냐, 뭐 이거를 뭐 그 초과 수익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업 이윤의 극대화로 볼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분들의 판단은 단지 투입에 따른 생산량의 확대라고, 투입에 따른 이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보통의 이윤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라는 경제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보통 이것을 지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 미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뺏어오는, 그러니까 정상적 이윤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대로 확보한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지대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환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의 이윤의 많은 부분은 열심히 해갖고 돈을 많이 번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자원을 자기가 다 수탈하여 집중하여 만들어낸 일종의 지대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당연하게 사회적 환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사실 사회적 환수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뭐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환수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청이나 이런 노동자들에게도 환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딱 그 안에 반도체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 환수도 대단히 제한적이겠죠. 두 번째는 세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환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처럼 반도체가 어려울 때 그렇게 세금 많이 쏟아 부었으면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도 특별법에는 적어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좀 점차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세금 정책이 있어야 실제로 한 경제로 올방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 누구에게 독점되지 않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반도체 낙수로는 정말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대단히 두려운 일이어야 된다. 우리한테도. 이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취업 유발 계수가 매우 낮습니다. 음식 숙박업 이런 데는 이제 그 규모가 작아도 취업을 많이 하고요. 반도체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산업에서 매우 취업 유발 계수가 낮은 곳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특성 자체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반도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잘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그 2026년 4월 거를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시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 왜 늘어나는지 아시겠죠? 뭐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각종 사회적 일자리 이런 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한 서비스업은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부동산업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농업업, 임업, 제조업 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취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결국은 반도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면서 사회적 격차가 이제 계속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하려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진짜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부는요, 올해 예산 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보면 진짜로 다 그렇거든요. 모든 계획이 다 반도체, 문화, 그러니까 그 각종 그 음악, 뭐 문화 산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올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다 여기에 투자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특정한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낙수 효과에 따라서 전체가 다 잘 산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산업 구조가 대단히 왜곡되고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 구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결국은 사회 전체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는 되게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는 불평등 너무 심각하죠. 자산주도 성장론, 예전에 문재인 때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나 했지, 물론 현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은 주식 부양을 하면서 자산주도 성장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불평등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다 극단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대처할 거냐. 특히 반도체 AI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부양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반도체 산업 이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산업들은 되게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산, 여수, 울산이 2025년부터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너무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그 여수 지역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거제에 조선 구조조정 할 때랑 비슷하게 제일 먼저 이렇게 사무실들이 다 공실이 막 생긴대요. 그 다음에 가게들이 폐업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서 이런 게 완전히 눈에 보이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수는 처음에는 화학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화학 쪽이랑 이제 그 석유 쪽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화학 산업만이 아니라 건설 플랜트, 화학이 이제 망하니까 건설 플랜트도 또 망하죠. 건설 플랜트가 망하니까 이제 화물연대까지 위기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수의 화학 건설 플랜트 화물연대가 같이 공투본을 구성했어요. 이런 위기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실제로 거의 한 특정한 지역 전체가 완전히 난리가 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구조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소는 61개 중 40개가 38년까지 폐쇄합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전망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조선소에서 구조조정했을 때요, 2015년도부터 조선이 이제 완전히 몰락하면서 구조조정 어마어마하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조선소에 있는, 예? 인천으로 왔어요. 네, 인천으로도 많이 왔고요. 진짜 많이 간 데가 평택, 고덕. 아까 그때 막 반도체 팹 지을 때였거든요. 그리로 가서 실은 일정하게 그 고용이 유지됐습니다. 근데 이미 거기는 이제 끝났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굉장히 구조조정이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재정 투입은 AI,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반도체, 조선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돌봄, 일자리, 재정을 너무 안 써요. 제가 정말 너무 열받는데 올해 3월 27일 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게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엄청나게 중요한 제도예요. 복지 영역에서는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망했습니다. 아마 망할 거예요, 곧. 왜? 정부가 재정을 안 내놔요. 돈을 안 내놓는데 무슨 재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합니까? 그것뿐만이에요. 내년에요, 상병수당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혁신적인 제도예요. 내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나한테 월급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OECD 국가 중에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통틀면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다 없는 게 아니라 중앙은 없지만 이 지역별로는 있습니다. 이 유급병가하고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아프면 나한테 당연히 돈을 줘야지라는 상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제도 지금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요. 돈을 안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5세 이상은 안 돼. 대기 기간은 무조건 7일 이상이야. 돈은 얼마 이상은 안 줘. 이런 거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복지에도 돈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사회 전체의 과제, 우리 사회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가, 일자리, 기후위기, 돌봄 이런 거 고민 없이 그냥 다 같이 바이오, AI, 방산 이런 걸로 달려가면 되는 것인가.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 사태는 그런 식으로 달려가게 사회를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회 전체의 과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더 이상 하나의 산업에 올빵하는 거 안 돼. 어떻게 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또는 시민사회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거기다 재정 투여할 거야? 안 돼. 적어도 돌봄이나 기후위기나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또 한편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이윤과 파업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죠. 사실 독점적 글로벌 자본의 자원 집중, 이윤 창출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잔뜩 있는데 이 피해자들은 그냥 나한테 내놔 이렇게 하면 되는 걸까? 실은 이 피해자들이 광범위하게 연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청 노동자들, 산재 피해자들, 농민들 그리고 기후위기에 의한 피해자들이 어떻게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보자. 그 돈을 나한테 줘가 아니라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가라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AI는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도 해야죠.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건 AI가 잘 나간다는 뜻인데 AI에 대해서 AI는 정말 너무 심각하게 기후위기를 낳습니다. 환경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고요.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다 기후위기 관련해서 목표를 세웠다가 이놈의 AI 때문에 다 지금 목표치 하향하고 있어요. 원자력 다시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대로 발전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성장해도 되는 거야?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졌던 문제의식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이런 질문들도 또 던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정치 세력, 삼성전자의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반도체 독점적 지위가 맞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삼성이 잘 나가는데 그 이윤을 가지고 우리 뭘 할까?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정치 세력은 없는 것일까? 또 이제는 완전히 다 삼성전자 잘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노동 또는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이 되게 중심을 잘 잡고 사회연대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의 노동조합은 그런 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변화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저는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답이요? 저는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뭔가를 보자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삼성전자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질문은 던져야 되겠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좀 질문하고 차분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